자, 이번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500페이지 제7강 상품 코드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먼저 나와 있는 게 양가로 1번에 보시면 표준 물류죠. 표준 물류 바코드라는 게 나와요. 바코드.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GS1 14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별표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준 물류 바코드는 이제 개별적인 물류 작업과 물류 정보 시스템 LIS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GS1 14는 박스 단위예요, 박스 단위. 자, 박스 단위여서 박스 자체입니다. 박스가 있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코드를 적어놓는 거죠. 개별 상품.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 상품은 이제 우리가 GS1 13이면 됩니다. 근데 이건 박스를 갖고 따지는 거죠. 개수로 세면 낱개 상품을 이제 저절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단위로. 그래서 박스 단위의 표준 물류 코드입니다. 박스 내부의 단품은 GS1 13이에요. 그래서 GS1 14는 업체 간 거래 단위, 물류 단위, 즉 주로 박스의 식별에 사용되는 국제 표준 물류 바코드로서 생산 공장, 물류센터, 유통센터 등 입출하 시점에 우리가 판독되는 표준 바코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물류센터에 이제 입고하는 거죠. 물류센터에 입고. 물류센터에 있고. 그래서 얘는 골판지 박스 등 외장 박스, 집합 포장 상품의 상품 코드를 인쇄하기 위해서 개발된 바코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오른쪽에 이제 메뉴에 가시면 GS1는 14는 포장 박스를 개봉하지 않고도 직접 내용물의 개별 포장이 무엇인지를 자동적으로 판독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체, 그 다음에 유통업체, 물류업체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물류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각 사의 물류 코스트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GS1 14를 바코드로 표시하기 위한 심볼의 명칭은 ITF14라고 불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632페이지로 갑니다. 632로 가시면 632의 7번입니다. 632페이지 7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표준 물류 바코드 GS1 14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5번입니다. 자, 지금 GS1 14는 포장 박스를 열지 않고서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이 포장 박스를 개봉하지 않고도 직접 내용물의 개별 포장이 무엇인지 자동적으로 판독해서 식별하기 위한 개발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GS1 14의 코드의 체계는 그냥 앞에가 한 자리가 물류 식별 코드, 국가 식별 코드는 세 자리, 우리나라에 880, 제조업체 코드, 상품 제조업체 코드 4개, 상품 코드 우리가 5개, 체크 디지트를 하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GS1 14는 14자리의 코드 숫자로 구성됐다. 물류 식별 코드 1자리, 그 다음에 국가 식별 코드 3자리, 제조업체 코드 4자리, 상품 품목 코드 5자리, 체크 디지트 1자리다. GS14의 물류 식별 코드는 한 자리의 수는 다음과 같이 이제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0은 GTIN에 대한 식별 코드로 구분하고, 박스 내 소비자 구매 단위 우리가 어떻습니까?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1에서 8은 이제 박스 내에 동일한 단품만이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물류 식별 코드가 되겠죠. 1에서 8은. 그 다음에 9는 추가형, 애드온이라고 하죠. 코드가 있는 경우. 개량형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물류 바코드의 활용 이점이 이제 요게 제가 이제 문제를 냈죠. 그래서 501페이지 3번이 중요합니다. 자, 501페이지 3번이 중요한데, 자, 표준 물류
표준 물류 바코드의 그 활용에 대한 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물류센터의 건품이죠, 건품. 건품은 이제 입고나 출고 시, 입고올, 출고 시 우리가 거래처별, 제품별 쇼팅 분류입니다. 로케이션이 위치 관리죠. 이 렉을 이용해요. 로케이션 관리 같은 건 이제 렉 선반 같은 걸 이제 이용해서 하고요. 물류센터 내에 실시간 우리가 재고 파악을 통한 재고 관리 효율화, 그다음에 제품 이동을 신속 정확하게 해서 운송을 하고, 자 우리가 수주에서 납품까지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판매 단위가 아니라 물류 단위입니다. 판매 단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물류 단위다 이렇게 봅니다. 중심에 EDI를 거래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613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613으로 가시면 그 613의 8번이죠. 613의 8번 문제 가시면은 다음 중 유통정보 시스템의 유통구조에 끼치는 영향을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이게 600 잠시만요. 613입니다. 613페이지에 자 613에 자 갑니다. 요게 잠시만 제가 잘 못 찾았네요. 요게 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자 632입니다. 죄송합니다. 632페이지의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표준 물류 바코드의 활용상의 이점으로 잘못된 것은, 자, 4번 판매 단위 중심의 EDI가 아니라 물류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632페이지 있다. 632페이지 8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뭐 이 GS1 8, 그 다음에 GS1 13, 14 단품 또는 박스 단위에 인쇄되는 무의무성, 범용성이라는 건 어디 나라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10별 코드라는 한계를 지니고 우리가 있다. 따라서 박스나 팔레트, 컨테이너 등 물류 단위의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고 기업, 산업 간의 상호 호환이 가능한 표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코드에 대한 욕구가 발생한다. 자, 이에 따라서 물류 단위의 다양한 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GS1 128이 개발되었다. 자, 얘는 EAN 인터내셔널과 UCC 그다음에 AIM에 의해서 공동으로 개발됐다라는 것만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GS1 및 ITF는 그냥 밑줄만 쳐볼게요. ITF는 자, 이 2 of 5.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거는 개념만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페이지로는 502페이지 하고 있죠. 502페이지 보시면은 ITF가 있어요. 그죠? 자, 그거는 2 of 5라는 건 5분의 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물류 바코드를 박스에 인쇄하기 위한 사용하는 바코드 심볼입니다. 그래서 0에서 9가지의 숫자만을 사용하고 이 두 종류의 바코드만을 사용하고 짝수개의 숫자로 표기한다. 이렇게.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점에 보시면은 심볼 구성에 있어서 GS1 코드가 7개 묘들로 하나의 캐릭터를 표시하고 바이 폭이 1배부터 4배까지의 4종류가 있어서 높은 인쇄 정밀도가 요구되는데 비해서 ITF는 인쇄 면적이 넓어지는 결점이 있으나 넓은 바와 좁은 바 두 가지밖에 없어서 비교적 조잡한 인쇄 환경에도 인쇄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AN을 이제 우리나라 KN이라고 하죠. 코리아. 우리나라는 이제 표준 13자리에 단축 8자리. 근데 ITF는 물류 바코드 14자리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KN은 소비자 구매 단위 낱개 포장, 개별 포장인데 ITF는 이제 기업 간 박스 단위다 보니까 거래 단위 집합 포장이다.
그다음에 우리 KE는 이제 이 다음에 배우실 포스 시스템과 EOS 시스템인데, ITF는 이제 재고 관리, 그다음에 입출고 관리,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반 관리 또는 분류 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책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 책의 뒤에 이제 요런 게 이제 그 지금 보실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국제 표준 도서 번호입니다. 국제 표준 도서 번호. 자, 이게 바로 ISBN이에요. 책이죠, 책. 그래서 국제 표준 도서 번호는 현재 전 세계의 90여 개국에서 서점 정보와 출판물의 판매 정보, 그다음에 재고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책입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10자리로 구성됐으나 2007년부터 13자리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어떻게 돼요? 이 978이라는 건 접두부고, 그 다음에 이 어떻습니까? 두 자리는 국가번호입니다. 그죠? 89죠, 89. 국제 ISBN 관리기구에서 배정이 되고, 3은 발행자 번호입니다. 도서를 누가 발행했느냐? 출판사. 그래서 한국문헌정보센터에서 이제 배정을 하죠. 자, 98은 이제 서명이고, 2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1990년 인터내셔널 우리가 ISBN 에이전시로부터 특별 번호는 이제 89로 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ISBN 대행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정보센터에서 ISBN 매뉴얼을 이제 확정하고요. 밑에 이제 세 번째 점을 보시면은, 두 번째 점을 보시면은 도서, 팜플렛, 독한 매체 출판물, 그 다음에 점자자료, 교육용 필름이나 테이프, 카세트에 녹음된 도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출판물, 지도 등에 표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달력이나 광고물 등 수명이 짧은 자료, 선종용이나 팜플렛, 화첩 등 낱장 자료, 연속 간행물에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ISBN을 표기할 때는 이제 OCR 문자로 된 ISBN과 GS1의 바코드를 함께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자리인 그 ISBN과 13자리인 GS1의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ISBN의 앞에 단행본은 978. 단행본은 이제 978. 그러니까 단행본이라는 것은 소설책 한 권 같은 거, 소설책 한 권. 근데 정기 간행물. 자,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월간지 같은 거. 자, 이거는 977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ISSN은 이제 밑에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ISSN 끝자리에 숫자나 영문 X를 붙이는 ISBN과는 달리 번호 숫자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8자리 번호는 한국문헌정보센터에 배정한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해준다 그랬죠. 포스입니다. 포스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504죠. 절을 바꿔서, 자, 제2절 포스입니다. 포스 시스템.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종합 소매 정보 시스템이죠. 종합 소매 정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밑에 얘는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소매 점포의 판매 시점에서 수집한 포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재고 관리, 제품 생산 관리, 판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정보 의사소통을 말한다. 상품별 판매 정보가 컴퓨터에 보관되고 그 정보는 또 발주, 매입, 재고 등의 정보와 결합해서 필요한 부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 정보를 통해서 신상품 도입의 성과나 홍보 및 광고 효과를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죠.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량의 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 파악이 용이합니다. 신상품 판촉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감도. 자, 포스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이제 그 판매에 굉장히 민감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기능은 이제 밑에 단품 관리는 상품을 제조회사별, 상품별, 규격별로 구분해서 상품 단품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품 SKU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고 유지 관리입니다. 재고 유지 단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바코드가 상품에 인쇄되어 있죠. 판매 시점에 정보 입력을 합니다. 상품에 인쇄되어 있는 바코드 신속하게 정확하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판독을 함으로써 판매 시점에서의 정보를 곧바로 입력을 해요. 집중 관리하죠, 정보를. 그래서 입력된 모든 데이터는 각종의 정보로 가공되어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단품별 정보, 고객 정보가 이제 우리가 CRM이라고 하죠. 고객 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매출 정보, 그 밖에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포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구성 기기는 포스 터미널이죠. 이거는 밑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그리고 스캐너로 구성되어 있다. 스캐너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 판독된 상품 코드와 거래 관련 자료가 스토어 컨트롤로 보내지면 스토어 컨트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되어 있는 상품 마스터 파일을 또 검색해서 상품명 가격들 포스 터미널로 다시 또 보내주는 거죠. 스캐너입니다. 상품에 인쇄된 바코드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거죠. 고정 스캐너가 있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물건을 사게 되면 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물건 주면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또 핸디는 이제 톤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고정 스캐너나 핸디 스캐너. 그 다음에 스토어 컨트롤러라는 것은 이제 매장의 호스트 컴퓨터로 대량 PC나 미니 컴퓨터가 사용되며 여기에 또 상품 마스터 파일이 또 기록이 됩니다. 매장에서 판매가 또 이루어지면서 이 자동으로 이제 이 스토어 컨트롤은 판매 파일, 재고 파일, 구매 파일 등을 또 갱신하고 기록해서 저장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505페이지. 이걸 이제 문제를 구성해 봤는데, 자, 2번 포스 시스템의 효과입니다. 자, 이걸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이제 문제가 구성되어 있죠. 시험 출제에 잘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장점은 매장 등록 시간이 단축돼서 바코드에 인식이 되니까 고객 대기 시간이 줍니다. 그죠? 대기하는 게 빨라지잖아, 그지? 인건비를 절감하고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요. 계산대의 수를 줄임으로써 인력에 대한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단품 관리의 그 포스 터미널의 그 도입에 의해서 판매원 교육 및 훈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짧아지고 입력 오류를 또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근이나 퇴근 같은 관리도 할 수 있고요. 단품 관리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안 팔리는 것은 보충 결품 방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잘 선택을 해봐야죠. 그래서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은 즉각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자주문 시스템 EOS가 연계돼서 신속하게 적절한 구매를 할 수 있다. 구매 관리를 또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매 관리를 또 합리화시키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재고에 대한 적정화. 우리가 재고라는 건 항상 ABC 기법이 있잖아요. ABC에 대한 기법을 또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물류관리의 합리화, 판촉 전략의 과학화, 이런 것들을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33입니다. 633의 자 9번이죠. 자, 다음 중 포스 시스템에 관한 설명도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포스 시스템의 포스 터미널의 도입에 의해서 판매원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짧아지고 이로 인해서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없다. 자, 판매원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짧아지고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5페이지 가시면 여기가 또 출제 빈도가 높죠. 자, 비교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포스 시스템 도입과 도입의 기대 효과.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제조업체에 대한 효과와 제조업체에 대한 효과가 있고, 소매업체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제조업체는 단위별 판매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해서, 자, 유통업체의 단위별 판매 동향 정보 수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보 분석, 포스의 자료와 기타 자료의 교차 분석으로 자사 제품의 시장 정보 및 경쟁력을 파악하고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소매업체에 대한 효과 더 중요합니다. 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체크아웃의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져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교육비를 또 감소해서 인건비를 또 절감할 수 있고, 교육비 절감합니다. 특매 가격에서 통상 가격으로 환원이 수월하다. 싸게 했다가 다시 또 정상 가격으로 할 수 있죠. 또한 부분화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오류 등의 방지를 또 최대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633으로 가시면, 자, 우리가 그 10번 문제입니다. 633의 10번 문제죠. 번 문제를 가시면, 자, 다음 중 포스 시스템의 도입의 기대 효과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다른 건 다 소매업체에 대한 효과예요. 3번 포스 자료와 기타 자료의 교차 분석으로 자사 제품의 시장 정보를 경쟁력을 파악하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건 제조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그 포스 데이터의 분류 및 활용입니다. 밑줄만 칠게요. 자, 이 데이터의 분류, 상품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가 있는데, 자, 밑줄만. 상품 데이터는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이 판매되었는가에 대한 금액 자료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가. 고객 데이터는 어떤 집단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10대냐 20대냐, 이 속하는 고객인가에 대한 각 계층 자료와 또 고객 개개인의 구매 실적, 어떤 물건을 또 사가더라. 자, 고기를 많이 사가더라. 그럼 고기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쿠폰을 막 보내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가장 개인적으로 또 구분해서 또 수집 분석한다. 그 다음에 점포 데이터와 패널 데이터. 점포 데이터는 특정 점포의 팔린 품목, 어떤 것이 팔렸느냐, 어떤 점포에서. 수량, 가격, 판촉 여부 등에 관한 데이터고, 패널은 이제 그 각 가정 단위로 구매한 품목의 수량 가격이죠. 한 패널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자,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506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506페이지는 참 중요한데. 자, 5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양가로 2번입니다. 자, 포스 데이터의 활용이죠. 자, 이거는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고,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높다는 거. 자, 얘는 포스 데이터에 우리가 그 당겨진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점포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 이미지에 적합한 상품을 구색하고 판촉을 계획합니다. 수립하죠. 철수 상품과 신규 취급 또는 취급 확대 상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매출 관리나 상품 구색 계획이나 진열, 디스플레이나 판촉, 판매 촉진, 그리고 발주, 매입, 재고 관리 등에 관한 상품 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재고 관리와 이제 자동 발주, 포스 시스템을 위해서 얻어지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이 SKU, 단품 관리가 가능해지고, 단품 관리를 통해서 또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밑에 단품별 판매 수량에 근거해서 매입을 하고, 단품별 재고 진열 단위로 우리가 고려해서 재고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품절을 방지하는 적정 발주가 가능합니다. 자, 판매 수량과 매입이 많으면 또 안 팔리면 또 매입이 또 적은 거, 그래서 적정 발주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 적정 발주가 가능.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 발주예요. 자동 발주. 우리가 EOS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인한 주문 시스템이죠. 그죠? 이런 것들 가능하다. 적정 발주라는 것은 품절을 방지할 수 있고 재고를 쌓이는 걸 막는 거죠. 자, 인력 관리는 시간과 장소, 부분과 상품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서 따라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작업량을 도출해서 업무 할당, 또 인력의 생산성과 성과 관리 등도 가능해지고요. 종업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이 인력 수급 계획도 하는 거죠. 사람이 또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관리입니다. 중요한 게 고객 관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통해서 이제 고객 속성 정보, 성별, 연령, 주소, 직업 등 고객 신상에 관한 정보, 상품 이력 정보, 고객이 어떤 상품을 주로 샀느냐, 구입 상품 수량, 금액, 거래 횟수 등을 또 정보를 또 갖고 고객별 관리 및 판촉 활동이라는 건 CRM이잖아요. 그래서 고객 관계에 대한 관리를 또 합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하는 또 온라인상에 또 ECRM이 있다고 또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하는데 큰 또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포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기본 데이터와 원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데이터라는 것은 당연히 언제 연, 월, 일 데이터가 이제 시간별 데이터 또는 전별, 분별 데이터 어디서 일산점이다 전별이 분별 과자다 전별 분별 데이터가 되고 무엇을 상품 코드별 데이터가 상품 코드 데이터 얼마나 판매 실적 데이터가 이제 판매 수량이나 매출액 누가 고객별 데이터가 이제 고객 속성 어떻게 거래 지불 방법이 영수증 분석 이런 것들 원인 데이터는 이제 상품 속성, 점포 속성, 상품 속성, 매장 연출, 매체 연출, 판촉 연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매대별 데이터, 점포 판매대, 그 다음에 담당자별 데이터, 매입 판매 물류 담당자, 계산원별 데이터가 틀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 데이터에 이제 SA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따져가지고 발주, 매입, 그 다음에 재고 조사 및 계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포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순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8강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강에서 자 8강에서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일단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보고 8강에서 포스 데이터의 분석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중요했던 거는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7강에서 우리가 501페이지 표준 물류 바코드의 활용 이점이 판매 단위가 아니라 물류 단위 풀어봤었고요. 그 위에 있는 것도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넘기시면은 505페이지 가시면 포스 시스템의 도입 기대 효과가 제조업체에 대한 효과와 소매업체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포스 데이터의 분석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포스 데이터의 분석 내용, 그다음에 포스 정보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RFID라는 걸 이제 배우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잠깐 또 보여드렸지만 EDI 다음 시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EDI는 벤, 카스, 인터넷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유통정보 기술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 QR서부터까지 좀 연결시켜서 다음 주는 좀 내용이 중요한 또 내용들을 할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문제 풀었던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하세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거의 기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보시면서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별표 표시한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포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